늦은 오후 어시 종합병원의 응급실 앞.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 회색빛 풍경 속에서 한 노파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는 비로 인해 축축이 젖어 있었고 겉옷은 오래된 코트색은 바래고 군데군데 해진 자국까지 있었다. 손에 든 청가방은 거의 찢어지기 직전처럼 낡아 있었다. 멀리서 보면 노숙인과 다를 바 없는 외모. 노파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다. 조금만 도와주시오. 그가 힘없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젖은 신발이 찍찍 소리를 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금세 다시 모니터와 서리로 관심을 돌렸다. 저분 또 오셨네. 어제도 왔다 갔잖아. 보호자도 없고 보험도 없고 그냥 돌아가시라 해야지.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치료해주면 나중에 돈 없다며 연락 끊어버리는 거. 그들의 말은 마치 일상적인 수다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노파는 그 말 속에서 마치 자신이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오. 폐만 끼치네. 노파는 의자에 앉아보려 했지만 가슴 통증이 심해지며 결국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간호사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바닥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보호자 없으면 처리도 못한다고요. 그리고 누군가 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켰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응급 환자가 들어오지도 못하잖아요. 아니나 정말 숨이.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보호자 없으면 진료 불가입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노파는 결국 빗속으로 밀려나듯 응급실 밖으로 내몰렸다. 아무도 몰랐다. 이 작은 모욕이, 이 무심한 말 한마디가 병원 전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노파는 또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걸음은 전날보다 더 비틀거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외래 접수 창구 앞에서 노파는 힘겹게 말했다. 어제 응급실에서 왔다가 그냥 나가라고 해서 오늘은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아파서.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할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죠? 진료 받으시려면 신분증 가져오셔야 한다고요. 노파가 움츠러들며 말했다. 사정이 좀 있어서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럼 규정상 접수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대기 환자 많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직원은 뒷사람을 보며 말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눈치를 주며 노파를 밀어내듯 앞으로 걸어갔다. 노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세상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때 뒤쪽 의자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박소연, 40대 중반의 여성. 남편이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지켜보던 중이었다. 그는 노파를 보고 마음속에서 묘한 책임감이 올라왔다. 어제도 저분이 왔던 것 같은데 누가 좀 도와줄 법도 한데. 소연은 천천히 걸어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노파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소. 젊은 사람 귀찮게 하고 싶지 않구려.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가 아픈 건데요? 노파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자꾸 조여오고 숨이 가빠지고. 어제부터 더 심해졌소. 소연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거 심각한데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그녀는 단숨에 접수 창구로 가서 말했다. 이분 접수해 주세요.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할게요. 접수 직원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보호자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건 보호자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신분증도 없고 보험도 없고 주소지도 불명인데 진료를 어떻게 하죠? 비용은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픈 사람을 일단 진료해 주는 게 병원이잖아요. 직원은 짜증이 깊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픈 사람 다 받아주면 병원이 망해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노파는 손을 흔들며 소연을 말렸다. 그만하시오. 내가 알아서 하리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파의 얼굴이 급격히 하얗게 질리며 몸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소연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저런 분 또 왔네. 이건 병원이 아니라 쉼터야 뭐야. 소연은 분노에 손이 떨렸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는 거지? 노파는 힘겹게 말했다. 이제 괜찮소. 나 잠시 집에 갔다가. 하지만 그날 밤 어시 도심에서 노파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구급차에 실려간다는 뉴스가 방송되었다. 소연은 TV 앞에서 손을 입에 가져다 댔다. 할머니, 노파가 실려간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병원 응급실이었다. 노파가 응급실로 실려온 것은 밤 11시 40분쯤이었다. 비로 젖은 코트는 응급구조원이 잘라내듯 벗겨냈고 그 아래 드러난 환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쇠약했다. 응급실 의사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조치를 취했지만 진료 기록이 없고 보호자도 없어. 모두가 당황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가장 당황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응급실 담당 간호사 이정희. 바로 어제 노파를 내쫓던 간호사였다. 그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미묘하게 표정이 흐트러졌다. 저분 어제 그 할머니 아니야? 옆에 있던 간호사가 툭 쳤다. 맞네, 그분 맞아. 어제도 보험도 없다더니. 설마 또 그냥 와서 누운 건가? 근데 오늘은 진짜로 쓰러져서 실려왔잖아.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지. 그들은 규정을 외웠다. 하지만 그 규정 속에 환자의 사정, 인생, 위험, 존엄성은 들어있지 않았다. 의사가 다급히 외쳤다. 간호사님, 산소포화도 떨어져요. 빨리 바이탈 체크하고 심전도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은 급히 움직였지만 정의는 미묘하게 망설였다. 또 문제 일으키는 환자인데 괜히 이 환자 때문에 약은 더 길어지고 일만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잠시 고민하던 그는 결국 장비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헐떡이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박소연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중 한 명이 물었다. 보호자세요? 소연은 곧바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정의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또 오셨네. 어제도 보호자라며 억지 부리셨다면서요? 소연은 차갑게 되물었다. 억지요?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게 억지인가요? 규정상 보호자가 아니면. 그때 의사가 끼어들었다. 지금 보호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해요. 의사의 목소리에 정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제발 할머니 좀 제대로 봐주세요. 어제 당신들 때문에 이분이 밖에서 쓰러진 거잖아요. 이 말에 주변 의료진들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의는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소연은 한 발 다가섰다. 어제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 내쫓지 않았나요? 정의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규정이니까. 보험이 없으면 무조건 진료를 못한다니까요. 보험이 없으면 사람도 아닌가요? 순간 정의의 말문이 막혔다. 그때 모니터가 급격히 울렸다. 삐삐삐 심박수 떨어집니다.
의사들이 황급히 움직였다. 아시타놀 투여. 산소 더 올리고. 소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할머니. 노파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소연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듯했다. 아가씨 어제 봤던 그. 소연은 즉시 손을 잡았다. 맞아요, 저예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버텨보세요. 노파는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 중얼거렸다. 다들 바쁘니 나 같은 사람. 귀찮겠지요. 아니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귀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연의 말에 노파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그 순간 의사가 외쳤다. 환자 의식 또 흐려집니다.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 노파는 의식을 잃으며 속삭였다. 미안하오 괜히 젊은 사람 귀찮게 해서. 그리고 흔들리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의사들이 침대 바퀴를 밀며 움직였고 소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희는 불편한 듯 소연을 흘깃 보았다. 그러게요. 괜히 감정 소비만 잔뜩 하고 가시겠네. 사람은 다 챙겨줄 수 없어요.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예전에 없던 단단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들 정말로 잘못돼 있어요. 정희는 비웃으려 했지만 소연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잃었다. 그때 응급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환자 조은나님 중환자실 2번 침대로 이동. 소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조은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녀는 곧 깨달았다. 바로 전날 뉴스에서 나온 국가의료재단 이사장의 이름. 조은나 재단. 설마 같은 이름? 그러나 소연은 단지 이름만 같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일 리가 없다고.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준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많은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날 새벽 2시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 한 명이 원무팀으로 뛰어와 소리쳤다. 조은나 환자 신분 조회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자 연락됐대? 그게 아니고 환자가 그 조은나 님이 맞아요. 조은나 재단 이사장님. 뭐? 순간 원무팀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서류가 흩어졌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새벽 2시 30분 병원 원무팀 사무실 안은 난리가 난 듯 어수선했다. 원무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 조회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라고? 간호사 민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내 주민번호, 얼굴, 나이 모두 일치해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조은나 이사장님 맞아요. 원무팀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 재단의 이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병원에 온다고? 민지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병원장님은 이제 어떡하죠? 이번 의료지원 사업, 우리 병원 완전 탈락 아닌가요? 탈락 정도가 아니야. 이건 뉴스라도 터지면 병원 이미지 박살날걸.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어제 응급실에서 누가 쫓아냈는지도 확인하실 건가요? 원무팀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게 더 큰 문제지. 누가 쫓아냈든 병원 전체 책임으로 넘어갈 거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정혜석 병원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수면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친 복장. 얼굴은 완전히 사색이었다. 어디 있어? 조은나 환자 지금 어디 있지? 민지가 대답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상태는 위중하다고 합니다. 병원장은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내가 그분을.
어제 내가 직접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사무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지는 조심스레 물었다. 병원장님 정말 직접? 병원장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세게 쳤다. 그땐 몰랐지. 그냥 보험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누가 봐도 무연고 환자인 줄만. 그러다 문득 어제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떠올렸다. 허름한 코트, 젖은 머리, 청가방,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 괜히 이런 사람 받았다가 책임만 져야 한다며 빨리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나. 정혜석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끝났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병원장님 아직은 모르잖아요. 이사장님이 기억 못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병원장은 더 깊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이건 기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배신한 거야. 그 말에 모두는 고개를 떨구었다. 새벽의 중환자실 앞. 소연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렸다. 노파가 실려 들어간 중환자실 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닫혀 있었고 문 너머에서는 의료 장비들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삐삐삐. 그 소리는 마치 소연의 심장을 직접 쿡쿡 찌르는 듯했다. 어제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더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때 한 의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어제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태가 위중하긴 하지만 지금은 안정화 시도 중입니다. 다만 고령이시라 예후 예측이 어려워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꼭 버텨주세요. 의사가 자리를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혜석 병원장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병원장님, 환자분 상태가... 하지만 정혜석은 그녀를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오히려 중환자실 담당 교수에게 다가가 물었다. 환자 의식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 얼굴을 보셨나요? 교수는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 그쪽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병원장은 더 초조해졌다. 혹시 그분 옷에서 나온 명찰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좋은나 재단 이사장님 명찰 맞습니다. 우리도 믿기 힘들지만 그 말에 소연은 다시 충격을 받았다. 정말 어제 그 추운 밤 비 맞고 쓰러진 할머니가 좋은나 재단의 이사장? 그 막대한 자산을 운영하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재단의 수장이라고? 소연은 적어도 10번은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병원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응급실 CCTV 확인. 그날 오전 5시 병원장, 간호부장, 원무팀장이 모두 모여 응급실 CCTV를 확인했다. 정혜석은 손을 떨며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젖은 코트를 입은 노파가 비틀비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환자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피하고 의료진 몇 명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의 간호사가 노파에게 다가가 거칠게 팔을 잡고 밀어내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노파는 힘없이 밀려나며 말했다. 나 숨이 가빠서.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나가주세요. 간호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 이사장님이 보면 병원장은 이를 악물었다. 이미 문제는 발생했고 이사장님이 기억하시기만 하면 끝이야. 그때 원무팀장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다. 외래에서 접수를 거부당하던 장면. 노파가 두 손을 모으며 구부정하게 말하는 모습, 그리고 직원들이 무시하며 다른 환자를 받는 모습. 정혜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졌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연이 노파를 도와주려다 차갑게 거절당하는 장면이 재생되었다. 영상이 끝나자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병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병원엔 단 한 명만 인간이었다. 소연 씨 그분이요. 병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벽이 지날 무렵 어시 종합병원은 평소와 전혀 다른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정막 속에 긴장감이 가득했고 중환자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혜석 병원장은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원무팀장, 간호부장, 의료부장, 재단 담당팀 등 병원 핵심 인력들이 모두 잔뜩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다들 상황 알지? 정혜석이 말하자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원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좋은 나 재단 이사장님이 맞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리고 간호부장이 불안하게 말을 이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우리 병원이 이사장님을 2번이나 내쫓았습니다. 정혜석 병원장은 얼굴을 감싸쥐었다. 이건 최악이다. 그분이 그냥 일반 환자였어도 큰 실수인데 하필이면 의료부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병원장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언론이라도 알면 우리 병원 이미지 끝장입니다. 정혜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다. 이사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반드시 사과하고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간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만약 이사장님이 기억을 잃지 않고 어제 일을 그대로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히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회의실 안 누구도 그 말의 결말을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병원 폐쇄 수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겨진 기록의 발견. 그때 원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병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지? 재단에서 이번에 추진 중인 국가 의료지원 확대 사업에 우리 병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정혜석이 당황스레 물었다. 우리 병원 시스템 수준, 인증평가, 규모 때문 아니었나? 원무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도 있지만 실은 좋은 나 이사장님 본인이 우리 병원을 오래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지켜보다니 무슨 뜻이야? 재단에서 지원 병원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환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진료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병원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차별받았다는 민원이 조금씩 있어 왔다고 합니다. 정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원? 그런 건 들어본 적 없는데? 직접 접수된 게 아니라 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혜석은 얼굴이 굳었다.
이사장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 병원을 직접 시험하러 오신 건가? 의료부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우린 시험에서 완전히 낙제한 거네요. 그 말에 회의실은 깊은 한숨과 공포로 휩싸였다. 원무팀장이 USB 하나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이건 재단 측에서 보내온 병원 평가 기준 동향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기준을 세우신 걸 보면 정혜석은 USB를 꽉 쥐었다. 그분은 겉으로 보이는 시스템이나 인증이 아니라 직원이 환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야. 간호부장은 말없이 목을 움켜쥐었다. 그럼 우리 병원이 보여준 태도는? 정혜석은 무겁게 대답했다. 최악이지. 조용한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간호부장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들 잘못만 탓해야 하나요? 의료부장이 반박했다. 간호사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가난해 보인다, 곤란한 환자라는 묵은 인식이 병원 전체에 퍼져 있던 거잖아요. 원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직원들끼리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보험 없고 보호자 없고 치료 끝나면 돈 안 낼 가능성 높다. 그런 환자들이 오면 빨리 돌려보내라는 암묵적 압박이 있었어요. 정혜석은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간호부장이 말을 이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 의료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차별로 진정이 들어오면. 정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아니야.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직 하나 남았어. 원무팀장이 물었다. 무언 말입니까? 정혜석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사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간호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게 통할까요? 정혜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 그 시각 병원 1층 로비에는 조용히 복도를 걷는 실루엣 하나가 있었다. 코트를 차려입고 안경을 쓰고 연령대로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그녀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응급실 대응은 어땠을까? 외래 접수는? 간호 인력은? 환자 설명 방식은?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메모를 적었다. 그리고 중환자실 쪽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환자 정보판이 보였다. 중환자실 2번 조은나. 그녀는 정막 속에서 표정을 굳혔다. 언니, 왜 혼자 그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녀는 조은나 이사장의 동생 조은이었다. 재단 운영을 함께 맡고 있었고 언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니가 최근 수개월 동안 환자를 가장 존중하는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여러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을. 조은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간호사를 불렀다. 저기요, 혹시 조은나 환자분 상태가. 그러나 간호사는 피곤한 듯 대답했다. 아직 의식 없습니다. 면회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곧 자리를 떠났다. 조은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언니 말이 맞았어. 이 병원은 정직하지 못해. 병원장의 결심. 회의실에서 빠져나온 정혜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사장님이 깨어나기만 하면 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었다. 정혜석이 지난 20년 병원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정한 사과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다. 그의 결심이 곧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 명, 단 한 명의 존재가 병원 전체의 미래를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 존재는 지금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미약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노파였다. 좋은나. 중환자실의 조명은 새벽빛보다 더 차갑고 희미했다. 기계음은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비, 비, 비. 좋은나의 심전도는 불안정한 선을 그렸다가 다시 평온해지는 것을 반복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머리맡에서 조심스럽게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때 좋은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다. 움직이셨어요.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가 재빨리 달려왔다. 정말입니까? 의식 회복 징후네요. 그 순간 좋은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마치 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수면을 올라오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그녀의 눈이 아주 조금, 아주 작은 틈으로 열렸다. 의사는 즉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좋은나님? 들리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지금 의식이 돌아오고 계세요. 그 말에 좋은나의 눈동자가 조금씩 초점을 잡아갔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흐릿하게 주변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 그리고 낯선 기계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의료진들의 긴장된 표정.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요? 의사가 차분히 대답했다. 좋은나님, 어시 종합병원입니다. 응급상태로 실려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병원. 마치 그 단어 하나에 어제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혜석 병원장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이사장님. 의사는 병원장을 말리려 했지만 정혜석은 이미 좋은나의 침대 앞으로 다가와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큰 결례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좋은나는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누구요? 정혜석은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이 병원의 병원장 정혜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왜 사과를? 정혜석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이사장님께서 오셨을 때 정상적인 진료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아니요, 제가 이사장님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좋은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어제 나를 내쫓았던. 정혜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마찰되는 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린 듯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병원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 모습에 의료진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좋은나는 고개를 돌려 담당 간호사, 의사, 그리고 멀리 회색 그림자처럼 서 있는 소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 여러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실망,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정혜석은 땅에 이마가 닿을 듯 몸을 숙이며 말했다. 이사장님께서 불편하신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실수했고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그걸 보러 왔소. 정혜석은 고개를 들었다. 예, 나는 병원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진정한 마음을 본다 했지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왔을 때 병원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병원의 수준이요. 정혜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우리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정혜석은 고개를 떨궜다. 죄송합니다. 조은나는 시선을 이동해 천천히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말했다.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조은나는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제일 어렵지. 그녀는 허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어제 왜 나를 도왔소? 소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냥 아무도 할머니를 보지 않길래 제가 보였어요. 조은나의 눈이 젖었다. 고맙소. 정혜석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서만큼은 저희 병원을 제외시키지만은 말아주세요. 직원들 대부분은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러나 조은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병원장님, 나는 당신 병원을 시험하려 온 것이 아니오. 정혜석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는 당신들의 진심을 보러 왔소. 그리고 그 진심이 무너진 것을 그녀는 직접 목격한 것이다. 정혜석은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에게 기회를. 하지만 조은나는 지금은 말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표정은 피곤해 보이지만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기회는 이미 2번이나 주어졌지. 정혜석은 숨을 멈춘 듯 했다. 2번. 응급실, 그리고 외래. 그 2장소에서 병원은 2번이나 그녀를 버렸다. 정혜석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조은나는 소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가씨, 이리 와봐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가씨, 이 병원엔 단 한 사람이 있었소. 네, 나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대단했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건 가장 대단한 일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재단에 꼭 필요하오. 소연은 말을 잃었다. 잠시 후 내 동생이 올 것이오. 그 사람에게 아가씨를 추천하고 싶소.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재단 일을요? 조은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 명예, 경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사람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그 차이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오. 소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정혜석은 그 장면을 보며 속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 사장님은 우리 병원에도 없는 진짜 의료인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서 본 거야. 그는 깨달았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그가 잃어버린 것, 그리고 한 시민이 지키고 있던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병원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조은나 이사장이 의식 회복 후 다시 안정을 찾자 병원장은 의료부장과 간호부장을 데리고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정혜석 병원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준비는 됐습니까? 간호부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병원장님 솔직히 어떤 말씀이 나오든 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부장 역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의료기관 평가 기준을 완전히 위반한 행위예요. 정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가 어긴 건 법이 아니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씁쓸하게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 이사장이 침묵을 깨다 면담을 위해 병실로 들어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침대 위에 조은나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정혜석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이사장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조은나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다. 침묵이 잠시 흐르고 조은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도 봤겠지요. 정혜석은 한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조은나가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대답하시오. 정혜석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봤습니다. 응급실 CCTV, 외래 접수 모두 확인했습니다. 조은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우려해온 병원의 진짜 민낯이었소. 간호부장은 숨을 삼켰다. 이사장님, 그렇다고 해도 저희 병원이 항상 그런 건 변명 말아요. 그녀의 단호함은 방안을 얼어붙게 했다. 내가 그동안 많은 병원을 살펴봤소.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고 홍보 영상은 번지르르하고 건물은 크고 깨끗하지. 그녀는 시선을 병원장에게 고정했다. 하지만 정작 환자가 왔을 때 단 한 번, 딱 한 번 보면 알 수 있소.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조은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병원이 사람을 환자로 보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보는지. 병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과거 작은 숨겨진 회상. 조은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지 궁금했을 것이요. 병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은나는 아련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몇 해 전에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소. 그때 나는 큰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녔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묻혀있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나와 남편은 돈 없는 노인 취급을 받았소. 간호부장은 눈가가 떨렸다.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군요. 맞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돈 없는 사람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 가난한 노인도 존중받으며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 그걸 만들고 싶었소. 정혜석 병원장이 조용히 내뱉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그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조은나는 고개를 저었다.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반대였소. 그 말은 병원장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이사장은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의료진 몇 명은 나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소. 간호부장은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그건 내가 외래로 갔을 때는 어땠지요? 조은나가 이어 물었다. 원무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맞소. 신분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데도 그저 귀찮아 보여서 내쫓았지. 그녀는 손끝을 가볍게 떨며 말을 이었다. 이 병원엔 가난한 사람은 문제만 만든다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요. 정혜석 병원장은 숨을 삼켰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맞소. 조은나가 단호히 말했다. 병원은 결국 수장의 문화를 담기 마련이요. 정혜석의 손이 떨렸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을 잘못 이끌었습니다. 그때 조은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한켠에 조용히 서 있던 소연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소연은 놀라며 다가왔다.
네, 이사장님. 아가씨는 왜 나를 도왔소? 소연은 손을 꽉 잡았다. 그냥 그 누구도 할머니를 보지 않길래요. 저라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조은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단지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 병원 누구보다 의료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병원장이 고개를 들었다. 의료인의 마음. 조은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의료란 몸을 치료하는 일만이 아니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요. 그녀는 다시 소연에게 말했다. 내가 언젠가 재단에 환자 대표 자문위원을 둘 생각을 했소. 아가씨, 그 일을 맡아주겠소? 소연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요?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겠소. 소연의 눈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병원장의 마지막 희망. 정혜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장님, 그렇다면 저희 병원은 조은나는 고개를 돌려 병원장을 바라봤다. 당신 병원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소. 병원장은 숨을 멈췄다. 심판을? 맞소. 조은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완전히 회복되면 당신 병원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보겠소. 정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은나는 단호히 말했다. 말로는 부족하오. 행동을 보여주시오. 그 말은 병원장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최후의 경고처럼 들렸다. 면담이 끝난 뒤 병원장은 병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제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간호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장님, 만약 이사장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혜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때는 운명을 받아들여야겠지. 병원 복도에는 새벽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병원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다. 조은나 이사장의 면담 이후 병원 전체는 대규모 회의라도 열린 듯 고요하지만 어수선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혹시 들었어? 진짜 이사장님 맞대. 병원장님 난리 났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시선은 중환자실 입원 병실 문 앞에 모여 있었다. 이 문이 열리면 모두의 삶이 바뀔 수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이사장의 상태가 조금 더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병원장, 간호부장, 원무팀장, 의료부장이 모두 병실로 호출되었다. 정혜석 병원장은 손에 땀이 맺힌 채 조심히 병실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이사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등에는 쿠션이 받쳐져 있었고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보였다. 그런 그녀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왔소. 병원장과 간부들은 거의 허리를 굽히다시피 인사했다. 이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다. 조은나는 손을 모으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부른 것이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조은나는 천천히 병원장을 바라봤다. 정 병원장. 예, 이사장님. 당신이 병원을 오래 이끌어온 건 잘 알고 있어. 건물도 발전시켰고 설비도 개선했고 많은 이들이 당신의 경영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 정혜석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당신은 잃었소. 정혜석은 숨을 삼켰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그 한 단어가 병실 전체를 무겁게 내려앉게 했다. 좋은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낮게 했다.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 아니오. 아픈 사람을 살리고 두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곳이지. 간호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가 그것을 잊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를 내쫓았던 그 순간, 외래에서 나를 밀어내던 그 순간, 당신들은 내 얼굴을 본 것이 아니오. 그녀는 손을 들어 가슴에 가볍게 올렸다. 문제로 보았지. 그 말에 원무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좋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다는 말. 이제 충분히 들었소. 정혜석 병원장과 간부들이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내가 직접 결정하진 않겠소. 병원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럼 대신 내가 내릴 결정은 하나뿐이요.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 병원은 이번 재단 의료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겠소. 병원장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간호부장은 의자에서 쓰러질 듯 흔들렸다. 의료부장은 입술을 깨물었고 원무팀장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정혜석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좋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2번이나 있었소. 어제와 그제. 정혜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가 응급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은 가난했을지 몰라도 내 생명은 어느 누구보다 소중했소. 좋은 나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가치를 외면한 병원에 내 재단은 도움을 줄 수 없소. 병원장의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기회를 남겼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좋은 나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오. 정혜석은 눈을 들어 올렸다. 예, 병원은 사람처럼 변할 수 있소.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당신들이 어떤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지켜보겠소. 그녀는 병원장에게 손가락을 가리켰다. 정 병원장, 당신에게 마지막 책임을 맡기겠소. 정혜석은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였다.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좋은 나는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걸세. 병원장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이 병원이 새로운 사람의 손에 의해 다시 태어나길 바라오. 정혜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좋은 나는 소연을 불렀다. 아가씨. 소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걸어왔다. 네, 이사장님. 좋은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저에게요? 내가 회복되면 우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환자 인권 보호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오. 소연은 숨을 멈췄다.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요. 당신은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고 행동하지 않았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소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소. 좋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면 당신은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요. 며칠 뒤 좋은 나는 재단의 차량에 실려 병원을 나갔다. 그녀가 떠나는 날 병원 직원 대부분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의사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정혜석 병원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사장님, 저희는 변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하겠습니다. 조은나는 창밖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믿소. 사람은 그리고 병원은 변할 수 있소. 그녀를 태운 차량이 병원 문을 지나 사라지자 남겨진 병원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겼다. 하지만 동시에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비치는 듯했다. 에필로그 그녀의 선택이 남긴 것. 1년 후 어시 종합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보호자 없는 환자를 위한 전담팀 신설, 응급실 접수 시스템 전면 개선, 직원 의식 개혁 교육, 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더 이상 병원장이 아닌 단순히 한 시민이었던 박소연의 조언이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환자 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갔다. 병원 입구에는 작은 문구가 적힌 팻말이 세워졌다.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그 문구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조은나 재단. 우리는 종종 사람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을 보며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삶을 견뎌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